안녕하세요. 요즘 TV만 틀면 참 이슈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큰 이슈를 경험했던 터라 생각이 난 김에 글을 써보려고 해요. 사실 어디에다 말을 하지 못했던 터라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 나이 38살,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선 사회 구성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결혼할 새도 없이 나이만 먹었었죠. 남들은 결혼했다, 애 낳았다 했지만 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일에 매진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직업은 치과 의사였고 33살 어린 나이에 개원을 해서 그때 당시가 5년차 원장이었습니다.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던 터라 좋은 남자를 만날 날만 기다렸고 마침 운동을 할 겸 헬스장에 가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PT 트레이너로 말이죠. 회원님은 근육만 조금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아, 정말 멋지세요. 일하면서 운동까지 악자같이 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헬스장에 오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음먹은 건 뭐든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또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 열심히 해야죠. 처음엔 트레이너로 만났다가 운동을 오래 하면서 사랑이 싹 텄습니다. 잘생긴 외모와는 달리 순박한 모습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렸던 남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잘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늘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어리지만 책임감 하나는 훌륭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보니 너무 좋다. 결혼은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강력 추천이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한테 염치가 너무 없어. 이 집도 그렇고 내 헬스장도 차려주고 진짜 고마워. 아니야,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이렇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건 부담 갖지 마. 집도 표면상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건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한테 신세진 거 아닌가 싶어. 고맙고 참 미안하다. 아니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부부 사이에 왜 그렇게 미안해해. 내가 좋아서 해준 거니까 이제 미안하단 얘기는 그만.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빨리 자리를 잡은 저와는 달리 대학 졸업 후 운동만 하다 헬스 트레이너로 늦게 시작한 남편은 저보다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할 때 제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었고 제 치과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치과 건물 2층 자리에 임대가 싸게 나왔기에 남편이 홀로 자립할 수 있는 헬스장까지 차려주게 되었죠. 물론 그 모든 매출 관리는 제가 한다는 전제하에 차려준 것이에요. 그런 저를 시댁에선 참 많이도 고마워했어요. 우리 대빈이가 너를 만나서 얼마나 잘 풀리는지 몰라. 내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지. 치과 의사에 우리 대빈이 앞날까지 탄탄대로이니 정말 말해 뭐해. 고맙다 우리 며느리. 다달이 용돈까지 챙겨주고 내가 요즘 살맛나 진짜.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해드리는 거죠.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서 이런 가족의 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 안타까운 며느리. 부모 없이 어쩜 이리 잘 자랐을까? 진짜 대단한 것이야. 내가 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처럼
지금은 네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정에 기여하지만 내가 나중에 너 일 안 하고 집에서 푹 쉬게 해줄 거야. 나만 믿어. 아무리 연하라도 믿을만 하지? 그래. 듣기만 해도 진짜 든든하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나도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렸을 적 부모님의 부재로 저의 외할머니가 저를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돈보다는 가족의 따뜻한 품이 가장 그리웠고, 이 돈을 다 벌어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답니다. 더더욱 베풀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것이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준비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의 임신에 성공하였어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정말 벅차 올랐답니다. 사랑스러운 공주님이랑 여보랑 이렇게 평생 알콩달콩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나한테 이런 기쁨 느끼게 해줘서.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항상 외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랑 그리고 이렇게 예쁜 딸까지. 당신 아니었으면 절대 못 느껴봤겠지? 진짜 벅차다.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갑자기 하는 말이라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그런데 헬스장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옆에 임대 싸게 내놨더라. 확장할까? 갑자기? 지금 그냥 운영하는 거 괜찮은데 왜? 너무 욕심부리다가 큰일 나. 작게 하는 것도 괜찮지. 요새는 1인 PT샵으로. 아니야. 이왕 하는 거 좀 더 규모 좀 키우고 싶어.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빠가 엄마보다 더 능력을 갖춰야 떳떳하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헬스장을 확장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전 딱히 내키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괜찮은 매출에 꽤 잘 되고 있는 헬스장이어서 그런지 욕심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잘 타일러 조금 보류하자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 남편과 더 끈끈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더욱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일하랴 육아하랴 정말 손살 같은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답니다.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만 갑작스럽게 뇌출혈이라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희박한 확률로 저희 집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아, 어떡해. 저 어린 게 이제 평생 전신마비라고 하니 엄마도 불쌍하고 쟤도 불쌍하고 진짜 어쩌면 좋아, 여보.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가씨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아니, 일단 내가 빨리 귀국해야겠다. 어떻게 해, 어머님. 내가 옆에서 챙겨드려야지. 지금 엄청 정신 없으실 거 아니야. 어쩌냐, 자기도 그렇고. 내가 당장 한국으로 갈게. 그래야 할 것 같아. 자기가 와봤자 변하는 건 없어. 그냥 일정 다 소화하고 와. 소희는 내가 잘 돌볼게. 지금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꼭 출장 끝나고 와. 알겠지? 당신 지금 오면 엄마랑 내가 더 미안해. 당신 일 무리 없이 진행 다 하고 천천히 와서 얘기하자. 한 달이 걸리는 출장이었던 터라 늦게나마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고,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어머님의 판단하에 집에 누워있는 시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안 좋았어요. 게다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찢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아유, 어떡하니? 재활이다 보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라는데. 아유, 애가 아픈데 이런 걱정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싫어. 그럴 수 있죠. 어머님이 현실적인 거예요. 누가 어머님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있잖아요. 저랑 소희 아빠랑 열심히 벌어서 아가씨 병원비 댈게요. 그래도 아가씨 꼭 살리고 봐야죠.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말이라도 너무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아마 정말 절망스러웠을 거야. 넌 이 집안의 복덩이야. 정말 고마워. 자기 동생처럼 여겨줘서 너무 고마워. 늘 우리 때문에 자기가 쉴 틈이 없네. 나도 열심히 회원수 늘려볼게. 신우의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재활 치료비까지 사실 제 벌이가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수 새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준 사람들이고 남편의 여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뒷바라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도 아가씨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학비와 용돈을 제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참 고마워하던 신우이였는데 안타까웠어요. 언니,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이렇게 언니가 저를 챙겨주고 동생처럼 여겨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아니에요, 아가씨. 이 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다름없죠. 아가씨는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그동안 돈 때문에 하고 싶은 학업도 하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아가씨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아, 어떻게 오빠가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언니한테 잘해야 돼. 평생. 항상 신우이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주곤 했는데 이런 신우이가 갑자기 병상에 누워있다니 기가 막혔죠. 그렇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집에서 간병사를 두고 병간호가 시작됐지만 나중엔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혼자 운영하던 병원이니 주 6일째 근무를 해야 했기에 현실적으로 잘 찾아가지 못했고 딸이 그나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 좋았답니다. 부쩍 말도 많이 늘어 꼭 남편과 어디를 갔다 오면 저에게 신랄하게 설명을 잘 해주었거든요. 한참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딸이어서 그런지 얘기를 해도 참 재미있게 해주었어요. 고모는 좀 어때? 아직도 할머니 많이 우시지? 소희가 할머니 힘내라고 옆에서 파이팅 기운 드렸어? 아마 할머니는 소희 기운 받아가시면 엄청 좋으실걸? 다음번에 할머니 만나 뵈면 꼭 할머니 안아드리고 힘내라고 전해드리자. 응? 근데 할머니도 막 많이 웃고 아빠도 웃었어. 할머니 안 울었는데? 오늘은 떡갈비도 먹고 아빠 친구가 장난감도 사줬어. 어? 장난감? 아빠 친구라니? 아빠 친구랑 같이 고모 만나러 갔었어? 당신 친구랑 아가씨 병문안 갔었던 거야? 지혜 친구야. 지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다고. 같이 가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간 거지 뭐. 하긴 그렇겠다. 그 친구들도 얼마나 놀랬을 거야. 우리도 이렇게 놀랬는데. 어쩌냐. 그 친구도 놀랐겠다. 뭐 그렇지. 그래도 본인이 제일 힘드니까
우리가 열심히 케어해 봐야지. 당신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니까 고맙지 뭐. 남편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호전도를 물으니 아직도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그 상태 그대로라고 하였죠. 집에 환자가 있다는 게 참 이렇게 온 가족이 힘든 거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진료가 일찍 끝나 어머님 기분 전환도 시켜드릴 겸 딸아이와 깜짝으로 어머님 집에 방문했을 때 일이었어요. 에이, 구먼이나. 아유, 놀래라. 너 이 시간이면 한창 바쁜 시간 아니니?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생각을 했어? 아, 모처럼 어머님 모시고 소희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려 했죠. 오늘 일찍 끝났거든요. 근데 어머님 쇼핑하셨어요? 우와! 할머니 예쁜 거 짱 많이 샀다. 엄마, 이거 봐. 소희는 분홍색이 제일 좋은데, 할머니 이거 분홍색 가방 샀다. 그 옆에 산다는 수찬이 할머니 알지? 그이가 뭐 세일한다길래 기어이 데리고 가지 않냐.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어서 하나 산 거야. 아유, 얼마나 재촉을 하던지. 나도 가기 싫다고 했는데 기어이 끌고 가서 샀다니까. 아, 잘하셨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기분 전환 하셔야죠. 어머, 근데 이 브랜드 세일 안 하기로 유명한데? 세일도 해요? 잘 어울리세요. 너무 이쁘신데요? 워낙 안목이 있으시니까 가방도 진짜 잘 고르세요. 저도 이 브랜드 좋아하는데. 아, 그래? 뭐 나는 브랜드고 뭐고 잘 몰라. 그냥 수찬이 할머니가 데리고 갔길래 산 거야. 너 마음에 들면 가져라.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매셔야죠. 전 맨날 출근하느라 뭐 가방도 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이거 메고 놀러 가세요. 늘 집에서 시누이 걱정만 하는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지만 이렇게 동네 분들이랑 그래도 소소하게 잘 다니시는 걸 보니 내심 한시름 놓았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좋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시누이는 어머님 집으로 다시 오게 되었어요. 저 역시 주말마다 가서 시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답니다. 딸아이도 가끔 어머님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할머니에게 곧장 위로를 해주는 아이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소희가 있잖아요. 고모는 아프지만 소희가 옆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드릴 테니까 많이 웃으세요. 아이고, 우리 소희 말도 예쁘게 하네. 할머니가 우리 소희 때문에 이렇게 웃는 날만 있다니까. 고마워. 근데 고모 저기 눈 깜빡거린 거 아니에요? 고모가 눈 찡긋찡긋한 거 같은데? 나 고모 눈 깜빡이는 거 처음 봐. 에이, 소희가 잘못 본 거야. 고모가 어떻게 깜빡거려. 엄마가 얘기했지? 고모는 지금 여행 중이라고. 아마 여행에서 돌아올 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여행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희가 잘못 본 거예요. 알았지? 아닌데. 그때도 막 손가락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잘못 본 건가? 아닌가? 몰라. 나가서 놀래, 나는. 가끔 딸이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아직 6살이니 그러려니 하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도 고모와 놀고 싶어서 그런 바람을 얘기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웃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이번 생일에는 그 지혜 친구도 부를까 하는데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도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어머, 그래요. 저도 얼굴도 볼 겸 부르죠 뭐. 아가씨랑 절친했던 사이라고 하니 저도 궁금하네요. 아,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저렇게 누워만 있는데. 그래도 너무 고맙네요. 매주 이렇게 찾아와주고. 진짜 그런 친구라니.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지혜가 친구 하나 잘 사귀었다니까. 그럼 지혜 친구까지 불러서 밥이나 먹지 뭐. 저도 궁금했던 신우의 친구를 부르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시어머니 생신 때 그 친구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본 친구의 인상은 정말 청순하고 보기 좋았답니다. 남편도 그날은 참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저 역시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어머, 처음 뵙네요. 늘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아가씨 생각해서 자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대신 전해요. 아, 예, 뭐 당연히 와야죠. 제가 이 집이랑 굉장한 인연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 뵙네요. 무척이나 궁금했었는데. 어머, 저를요?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가씨랑 굉장히 친했다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가씨가 이런 친구를 둬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가씨 일어나면 진짜 고마워할 거예요. 아,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인연은 또 아니거든요. 그나저나 어머님, 왜 제가 사드린 스카프 안 매셨어요? 그게 뭐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매마. 그래도 네가 보는 안목이 있어서 참 예쁘더라고. 어머, 스카프 그거 아가씨 친구분이 선물한 거예요? 어머님이 사셨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설명하기 복잡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나중에 맬게. 소희 엄마는 이상한 오해 안 해도 된단다. 왜요? 제가 가방도 사드렸잖아요. 어머님은? 그것도 혹시 모르셨어요? 어머님 취향은 제가 참 잘 안답니다. 어머, 그래요? 어머님 저한테 가방이나 스카프 말씀하시지. 저도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중엔 제가 사드릴게요. 아무튼 고마워요. 우리 어머님 내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참 고맙네요. 앞으로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요. 저랑 인연이 깊으신데 제가 해드려야죠. 언니랑은 얼마 안 됐지만 전 지혜랑 안세월부터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얘는? 아유, 어쨌든 두 사람이 날 그렇게 챙겨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 알겠어. 고맙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지만 아가씨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시어머님께 스카프며 이것저것 선물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했지만 그걸 숨기려고 하시는 시어머니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냥 워낙 막역한 사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니 아가씨 침상을 끌어와서 같이 축하 파티를 하였죠. 하지만 그날 저희 집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가족 모임 식사 중에 6살 내 딸이 3년째 전신마비 신우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하였거든요. 고모는 왜 이모한테 발가락 끄실 써?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엄마, 이것 봐. 고모 움직인다니까? 내 말이 맞지? 깜짝 놀란 제가 식탁을 뒤엎자 순간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예고하지 않고 식탁을 뒤엎자
신우이의 친구가 제 남편에게 발가락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간 남녀가 하던 행동을 말이죠. 순간 잘못 본 것 같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아가씨 친구분이라고 해서 아무 말 않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금 내가 본 거 뭔지 당장 설명해. 아니, 네가 뭘 봤는지 오해한 거야. 얼른 제대로 설명해, 너. 좀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응? 흥분 좀 가라앉혀. 어머님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도 숨어 지내는 거 못하겠네요. 네, 보시는 그대로예요. 저랑 오빠랑 꽤 오래된 사이이고 잠깐 헤어졌을 때 당신 만나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혜 이렇게 되면서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먼저였다고, 당신보다. 원래가 대빈 오빠 내 거였어. 알아? 이제 숨어서 만나는 것도 지긋지긋해. 오빠가 설명해봐. 너 뭐라는 거야? 여보, 사실 아니야. 얘가 나 쫓아다녔던 거야, 막무가내로. 지혜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거야. 그러게, 얘가 뭐라니? 도대체,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우리 며느리가 오해하잖아. 너 말 똑바로 해. 너 오해하지 마. 아, 됐고요. 일단 분위기 파악 다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지금은 아가씨가 움직인 게 더 쇼킹이니까요. 그리고 전 일단 가장 급한 119에 전화를 하여 신우이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우이가 반응을 보인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해주었죠. 딸아이가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전신마비인 신우이가 서서히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여자가 했던 말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이 가정이 깨짐과 동시에 사실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줬던 돈들은 모두 상간녀에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알 건 아셔야죠. 사실 전 오빠랑 못 헤어져요. 우리 굉장히 오래된 사이기도 하고 언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언니 자리는 제 자리였을걸요? 어머님도 저 못 내치세요. 알아온 세월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냥 언니랑 소희만 빠져주면 돼요. 굉장히 당당하구나.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몰랐는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나. 그런데 그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진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너랑 남편,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어머님까지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내 남편 지금에야 대단해 보이겠지? 이것저것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헬스클럽 대표에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니? 네가 보기에. 근데 그거 다 내가 이뤄준 거라는 건 알아? 두고 봐. 맨몸으로 쫓겨나서 손가락 빨고 살아봐. 그리고 내 남편 너 가져. 안 하시오. 결혼 생활 때 한눈판 남자 뭐가 아쉽겠니? 네가 그렇게 원했으니 어디 한번 데리고 살아봐. 당당한 상간녀의 태도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까지 잃었던 저로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눈물 흘릴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되는지를 해결할 부분이었죠. 그리고 전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곧장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더 알아볼 필요도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3일 안에 이루어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저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리기 바빴습니다.
오해야. 걔가 날 쫓아다닌 거라니까. 스토커라고. 지혜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닌 거지. 지혜 위해서. 제발 내 말 좀 믿어주라. 우리 사이에 소희까지 있는데 이대로 이혼할 셈이야? 당신 진짜 독하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우리 가정을 깨트린 건 당신이야. 부부일 때나 마냥 좋았지. 이제 우린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애원해도 소용없어. 예, 내가 잘못했어. 진작 끊어냈어야 했는데 예정도 있고 해서 끊어내질 못했어. 미안하다 진짜. 한 번만 봐줘. 어떻게 소희랑 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뻔히 외도인데. 소희까지 이모이모하게 하면서 어머님도 나빠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집, 차, 헬스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다 제 명이니까요. 아, 여보. 제발 다신 안 만날게. 다신. 걔가 연락이 와도 절대 안 만날 거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다 인정하고 사과할게. 그 인정 법원에 가서나 해.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당신네 집에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웠어 정말로. 너무 사랑했거든. 근데 사람 천성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아.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이렇게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짐 싸가지고 나가. 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더 잘할게. 다 이 늙은 엄마가 처신 못해서 생긴 일인데 우리 태빈이만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똑같죠. 저한텐 누가 먼저 시작했건 그저 똑같아 보여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한눈판 거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쯤 신우이는 점차 빠른 회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어눌하지만 말도 할 수 있었고요. 신우이는 아무 잘못이 없길래 그래도 딸아이와 간간히 병문안도 가고 했어요. 그리고 어눌한 말로 얘기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참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공존했어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지만 말이죠. 그 나쁜 년 어떻게 됐어요? 아주 악질이에요.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어머, 아가씨도 알고 있었어요? 하긴 의식은 있는데 전신이 마비된 거니까요. 아가씨 미안해요. 저 오빠랑 이혼해요. 어눌했지만 신우이는 그 상간녀를 정확히 지칭하며 욕을 했고 차츰차츰 어눌한 말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조금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그날 밥상에서는 그 여자에게 발가락 글씨로 나쁜 X라고 글을 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 딸이 포착하고 말해주었던 거고요. 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과는 다르게 양심이 있는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이 말도 해주었는데 제가 본인한테 너무 고마운 존재라 자기 친구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신우의 발가락 글씨 덕분이었죠. 하마터면 계속 속고 살 뻔했는데 아가씨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2년 7개월의 소송 끝에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 가정을 깬 결과물이 5천만 원이라는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게 속상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배상을 해야 했죠. 헬스장은 내가 운영할게.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애 양육권에 친권에 그리고 집이며 차며 헬스장은 내가 할게. 그래도 내가 운영했던 거였는데 애 아빠로서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아.
대신 이제 월세는 내가 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내가 차려준 거고 내 명의잖아. 어떻게든 내가 운영할 거니까 몸만 나가줘. 알아서 취직하고 알아서 개업하던지 해. 너 정말 독하구나. 그래도 애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뻔히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면서. 제가 독해요? 그동안 저 속인 당신들은요? 내 가정이 박살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 못해 절대. 남편은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나중에서야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지만 모두 결혼 전에 읽어놨던 재산이었기 때문에 따로 분할을 해줄 건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이 가정에 기여한 것이 금액적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돈이 궁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제 마음의 상처를 보상할 수는 없었어요. 나 만나서 고생 많았어. 그동안 미안했다. 소희는 자주 보러 갈게. 그리고 내가 실수는 했지만 진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 마음 풀리면 언제든 돌아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 혼자 외로울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외롭다 하더라도 차라리 일을 더 많이 하면 그만이야. 당신도 그냥 알아서 새 출발해. 미련 떨지 말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미쳤지. 당신을 두고 진짜 어떻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평생 충성하면서 살게. 안 돼. 잘 생각해봐. 나를 놓치는 후회보다 내 돈을 놓치는 후회가 더 큰지 아닌지. 그냥 이제 알아서 잘 살아갈게. 미안하다. 너한테 진짜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당신은 정말 우리 집이랑 나한테 잘했는데. 후회된다, 진짜. 처음부터 너무 사랑했고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좋다고 생각하니 진짜 후회는 1도 남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남편은 양심이 있는지 그래도 깨끗이 이혼을 해주었고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디 근처 변두리 헬스클럽에서 다시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고 딸아이가 얘기해 주었죠. 또한 그 여자와는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결국엔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와의 재결합을 생각하는 건지 극구 말리고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참 웃기지 않나요? 그 여자에게 선물은 다 받으며 왕래해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게 참 웃기더군요. 그리고 시누이는 온전하진 않지만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3번 정도 따로 만나 차도 마시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않았더라고요. 계속해서 가족이었다면 정말 친여동생처럼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언니, 참 고마웠어요. 오빠랑 이렇게 됐지만 제가 그래도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은 잊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이렇게 무사히 몸 건강한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더 편안해지네요. 참, 사람 일 모른다고, 그렇죠? 그래도 언니 덕분에 병원비나 학비나 말도 못하죠.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염치 없는 오빠나 엄마만 아니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소희가 옆에 있잖아요. 오빠 아니었으면 소희가 세상에 없었겠죠. 전 원망보다 행복이 더 커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혼한 지 약 4년이 채 안 되게 흘렀는데 아직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끔 문자를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신 거죠.
전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이제 남자를 다시는 못 믿을 것 같았지만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하면서 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페이닥터를 두었었는데 페이닥터가 개원을 하는 와중에 도움을 주다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잘 만나고 있는 상태랍니다. 딱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딸아이와 오손도손 살면서 저를 위해주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에요. 남에게 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서 주절주절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참 속은 시원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개월 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시모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새롭게 바뀐 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갑자기 양손에 큰 짐가방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주말 아침에 갑자기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대화하길 원한다고 남편에게 짐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뒤 어색한 분위기와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먼저 여쭤보게 되었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왔으면 그에 따른 법도를 배워야 한다면서 한두 달 정도는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제 의견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라면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며 저녁거리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모가 먼저 방문을 나서자마자 초인종이 울렸고 식재료 배달이 왔다는 말과 함께 시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쉴 새 없이 식재료가 들어왔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지켜보면 다 알게 될 거라면서 저에게 현관문 앞에 있는 재료들을 전부 주방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 어리바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시모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행동이 금뜬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 몰라? 엄마, 갑자기 아침부터 오셔서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식재료는 또 뭐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작정 짐 싸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막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시간 내서 온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거라. 뭐하고 있어? 퍼뜩 움직여.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남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많이 긴장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만 얻어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댁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데 그게 음식 만드는 거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기억 안 나니? 워낙 긴장해서 까먹었나 본데. 너 위로 첫째, 둘째 며느리도 나한테 전부 음식 배웠다. 전에 알고 있던 음식들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무조건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거다. 설 전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전부 배웠을 텐데 걔들이 요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짐 싸서 오게 된 거다.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니?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될 텐데 너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니? 최대한 짧은 기간에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고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몸에 익혀두고 까먹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번 명절에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살이 되면 안 되잖아. 막내 며느리가 한 음식이 형편이 없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고생하게 생겼다는 그런 신경 거슬리는 말이 들려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눈물 쏙 빠지게 배웠어. 너는 그래도 막내 며느리니까 그나마 좋게 봐주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모처럼 저희 둘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전부 다 망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그만 댁으로 들어가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저희 둘 사이에 안 좋은 감정만 싹트게 된다고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던가요. 지금은 형수님들이 엄마 성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집안에 법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엄마가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야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지. 엄마가 정해두신 틀에 박혀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오신 김에 식사나 같이 하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엄마는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 네가 설치고 그래? 내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워놔야 앞으로가 편해지는 거라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는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 엄마 성격 아직까지 파악 못했어? 한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몰라? 이미 상황은 저질러졌고 엄마는 막내 며느리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너는 칼질을 어떻게 배운 거야? 누가 야채를 이렇게 썰라고 했어? 내가 방금도 보여줬잖아. 며칠 만에 칼질이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칼질을 해야 나중에 다치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기초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쉬지 않고 연습하도록 해라. 시모는 저에게 더욱더 강하게 일을 시켰고, 그렇게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린 저는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쌓여있는 음식들은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옆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남편 보고 잠깐 나와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남편은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모의 행동에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디를 가신다고요? 엄마, 그냥 짐이나 챙겨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불편하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직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저녁이니까 차도 안 막히고 후딱 다녀올 수 있잖아. 아까도 설명했는데 왜 자꾸 입 아프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나도 힘드니까 서둘러 갔다 오도록 하자. 예, 너는 나 없는 동안 내가 앞으로 지내야 되는 작은 방 좀 정리 좀 제대로 해놓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있는 쇼핑백 전부 차에다 싣고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 집안이랑 인연이 깊은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음식물이 흐르기라도 하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니 최대한 조심해서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될 거다. 엄마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서둘러 후딱 다녀오자. 시모는 아침부터 만들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꺼내서 쇼핑백에 한가득 담으셨어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화만 삭히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섰고, 시모는 금방 다녀온다며 집 정리 좀 잘하고 있으라는 한마디 하신 뒤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침대에 누워 잠깐 동안 힘든 몸을 회복시킨 뒤 집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시모가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결국 한마디 듣게 되었죠. 너, 내가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즐로 차고 있었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 그게 있잖아요. 온몸이 쑤셔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그만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서둘러서 집안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 쉬세요. 평소에 얼마나 게을렀으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 후딱 해치워라. 아유, 그냥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설거지야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뭘 하시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고집 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일 잠깐 어딜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은 그만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어요. 어디 갈 생각은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 그만큼 나는 이 집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이다. 그러니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요. 내일 저희랑 같이 바람 쐬러 잠깐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너는 참 삶이 한가해서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아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려고 온 건데 내 앞에서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잔말 말고 가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 쉬어라. 내일 할 일이 많다.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시모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이어졌고 결혼 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시모의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설거지를 모두 끝낸 뒤 집 정리를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겨우 쉴 수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꺾을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첫째, 둘째 아주버님이 결혼했을 때 똑같이 했었다며 저한테까지 이럴 줄 몰랐다면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와 피해갈 수 없다면 차라리 부딪히고 최대한 빨리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해. 시모가 시키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배운 뒤 댁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시모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상처되는 말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적응이 되었는지 시모가 눈빛만 보내셔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상당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고 시모 또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생활을 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에 가족 전체가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집들이를 한 적이 없어서 시모의 부름에 첫째, 둘째 형님 내외와 시부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잠깐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셔서 가끔씩 반찬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집들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다며 잠깐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하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서둘러 밖에서 기다리시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급한 업무 중이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양손 가득 많은 음식들을 무리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감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는데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신 엄마 손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물을 써시다가 칼이 묻어졌는지 손을 베었다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손을 감추셨지만 상처가 심해 보여 엄마를 모시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사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드렸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아빠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술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보며 웃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잠시 다녀가셨다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는 제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을 빼서 살펴보셨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왜 샀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엄마 손가락이 다쳐서 치료해 드렸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두 눈이 번쩍 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하얗게 변해진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반대쪽 뺨이 얼얼할 정도로 시모의 손이 제 얼굴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시모에게 뺨을 2대나 허용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던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카드를 사용하는 거야.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일까지 그만둬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감히 내 아들 카드로 사돈한테 후시딘을 사줘? 어머님, 이 카드는요.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건 좀 더 괜찮은 조건이 들어와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얼굴에 손을 올리신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맞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드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저에게 손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당장 사과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허락 없이 네가 임의대로 카드를 사용한 건 맞잖아.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더는 말로 해선 안 되겠다.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 어머님, 오늘 많이 취하셨다. 이제 그만 들어가 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서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서둘러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둘째 동서, 오늘 집들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상 좀 치워주고 있어.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성격 못 버린 거야? 당신만 없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돈댁이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서 그동안 가르치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다 큰애들 뭘 가르칠 게 있다고. 초장부터 막내 며느리 길을 죽이려는 건데 당신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대수랑 이혼이라도 하면 좋겠어? 아휴,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면서 혼낼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분 좋게 와서 다 망쳐버렸네. 시모는 시부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시모를 말려도 통제가 되지 않자 아주머님들은 시모를 방으로 강제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한번 안 좋아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야근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는 일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갑자기 잡히게 된 야근을 빼지 못했었고 집들이 하는 날 남편이 옆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들어오자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폭풍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형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문을 막고 있던 아주버님한테 다가가더니 비켜달라고 얘기하자 아주버님은 상황을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미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문 앞에서 비켜주었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던 시모가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당장 뺏어라. 돈 쓰는 씀씀이가 조만간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딴 여자를 색시감으로 데려온 거니? 쟤는 아무리 뜯어 고치려 해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는 애라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의 바르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여자를 다시 고르는 게 어떻겠니? 너 엄마 말 안 들었다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 제발 정도껏 하세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알아요? 이 사람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어머, 뭐라고요? 동서, 그 말이 사실이야? 그래서 아까부터 배를 만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데 말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보고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니? 당장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어머님, 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못했는데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저 딴에는 최대한 잘 보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 카드로 저희 엄마 7,000원짜리 약 좀 사드린 게 그게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오늘 집들이 한다는 말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저 음식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셨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음식 식을까봐 엄마는 손이 아픈지도 모르시고 이 늦은 시간에 들고 오셨다고요. 그럼 딸인 제가 후지진이랑 반창고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카드는 저희가 같이 생활하는데 쓰는 카드고요.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듣지도 않으시고 무턱대고 손부터 올리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엄마가 싸주신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는 형편이 없다면서 반찬통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시모는 해선 안 될 행동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모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사인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들어 확인을 하시더니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셨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 얼굴로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들고 계신 서류를 다시 남편의 얼굴에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는 신체 포기 각서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집안 전체가 경악을 하게 되었고 서류에는 시모의 사인과 지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2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이유를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냐고 더 이상 시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식과의 혈연을 끊겠다면서 사채업자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시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서 다시 확인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2억씩이나 사채를 끌어쓴 거야?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거 몰라?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돈 어디에다 썼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얘기해야 될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 나는 말 못해. 내 개인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물어봐.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어. 엄마가 말을 안 하실 것 같아. 저를 찾아온 사채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끌어다 쓴 돈이 다른 남자한테 들어갔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엄마는 그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 옆에 있는 이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 살살 꼬드겨서 등쳐먹는 동네에서 유명한 제비래요. 지금 저 사람 찾고 있는데 벌써 눈치챘는지 몸을 숨기고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질 거라고요.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는 그제서야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며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요.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시부는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시모와 이혼을 선택했고 아주버님들 또한 그날 이후 시모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지만 결과는 좋아질 수 없었어요. 임신한 제 몸에 손을 댄 것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전부 알게 되셨고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경찰분들이 겨우 말려서 상황이 진정이 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시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저희 부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시지만
그 모습 또한 가식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단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시모가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겠죠. 이자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올까봐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고 남편은 시모가 접근하지 못하게 철벽 봉쇄를 하고 있어요. 두 번 다시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제 인생이 조금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 후반에 딸 하나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시모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보고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엮여버리게 된 인연은 정말 질기고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래서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형성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길래 저 또한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 늦은 새벽인데도 잠이 들지 않아 그동안 겪었던 삶에 대해 풀어놓게 되었네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남편은 제 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서 남편 없이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소중한 제 딸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남편을 잃게 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사회에 복귀해야만 했고 앞으로 딸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 화재가 나게 되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저는 두 부모님을 떠나보내야만 했었죠. 남편을 잃은 지 몇 년도 안 돼서 부모님까지 잃게 된 충격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던 분들이 한순간에 제 곁에서 사라지게 되자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렸었죠.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딸은 그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릴 뿐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우울증은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걸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제 딸이 저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딸은 저를 의지하고 있고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저와 같은 입장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딸도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제 아픔은 그만 털어버리고 딸을 위해 움직여야만 했네요.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화재로 불타버린 부모님의 가게를 새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나온 뒤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에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부모님 가게에 여성 구두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라 세상 떠나신 소식을 듣지 못하셨던 손님들은 저에게 부모님의 존재를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해 드렸었는데 저희 집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런 관심들이 많은 힘이 되었었네요. 이런 상황들을 주변 동네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관심과 호기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도움을 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식당 이미지가 좋아서였는지 제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좋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꽤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매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네요. 처음 시작은 여성 구두 전문점이었지만 남성 구두를 찾는 분들도 찾아오시길래 한쪽에 남성 구두를 드리게 되었고 매장 활성도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복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 직원들 또한 균형을 맞춰줘야만 했고 그때 한 남자가 저희 매장에 면접을 보러 오면서 제 인생 또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이력은 저희 매장에 꼭 필요한 만큼 화려했었습니다. 이력서 내용은 거의 다 영업 쪽이었고 판매 실적 또한 나쁘지 않았다는 걸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영업 쪽의 화려한 이력만큼 실적 또한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제 눈에 관심을 보이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딸이 유치원 셔틀버스에서 내려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도중 주위를 살피지 않고 저를 보면서 앞만 보고 뛰어오다가 인도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제 딸과 오토바이의 충돌을 막아주게 되었네요.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고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존재가 그리웠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이후부터 제 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남들이 보면 아빠와 딸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직원이 아닌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면서 실보다 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격상 어색한 걸 싫어해서 그러는데 말 편히 해도 되죠? 내 아들한테 은선 씨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이럴 때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 내 아들과 이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 이래서 짝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 봐.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은선 씨한테 딸이 있다면서 내 아들을 아빠로 생각할 만큼 은선 씨 딸이 잘 따른다며. 서로가 잘 맞는 만큼 앞으로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지? 가족이 있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내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 저놈이 워낙 눈이 높아서
여태까지 짝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았었다니까. 애미 속을 하루에도 수십 번은 뒤집어 놓는데 이제는 제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네. 시댁에 제 딸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한 표정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서둘러 다음 단계로 발전하길 원했었죠. 그날 시댁에 있으면서 시모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결혼까지 성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할 만큼 그 사람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한결같았고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모의 초대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탁자 위에 어디서 많이 본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남편을 쳐다보자 시모가 얼굴 안색이 싹 바뀌면서 통장 안에 있던 금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셨네요. 네가 내 아들한테 돈 관리를 맡겼다면서? 워낙 관리를 잘하니까 믿고 맡긴 것 같긴 한데 이 큰 금액을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시애미는 너무 서운하더구나.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솔직히 나는 세아가 너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구나. 너희들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내가 애도 돌봐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건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남겨두신 재산이에요. 그래서 따로 보관해두고 있었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건든 적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딸을 돌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돈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왜 이 통장을 내 허락 없이 어머님한테 보여드린 거야? 나는 당신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런 문제로 서운해할까 봐서 얘기만 했던 건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우리 아들을 믿고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란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싫은 소리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어? 너를 내 딸처럼 아끼고 있었는데 고작 돈 때문에 불화를 만들고 싶진 않겠지? 이건 내가 세연이를 돌봐주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거라. 애 딸린 며느리 데리고 살고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너는 제가 한 거고 내 아들은 한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헌신짝인 너를 데리고 사는 건데 4억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돈 때문에 가족관계를 무너뜨릴 생각은 아니지? 이 문제로 둘이 갈라선다는 건 세연이한테 또다시 상처를 준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세아가 네가 현재 어떤 위치에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잘 생각해보면 4억은 푼돈에 불과한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니? 그걸 생각해보면 절대 큰 돈 아니다. 지금 이 상황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들만 생각하거라.
그래야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니? 그리고 내일은 요양원에 가기로 했으니까 늦지 않게 와야 한다. 그럼 마저 식사하거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 앞에 세연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더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네요. 시댁에서 불편한 식사를 끝낸 뒤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통장을 다시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자기 가족의 상황만 얘기하면서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나는 처음 하는 결혼이었지만 당신은 나와 재혼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세연이까지 딸려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당신 통장인데 왜 아까 얘기 끝난 걸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엄마가 말씀하셨었잖아. 앞으로 우리가 버는 돈이 훨씬 많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돈이라면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우리 사이고 앞으로 세연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당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그걸 걷어차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라고. 나는 지금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 얘기한 것 뿐인데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통장을 어머님한테 드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작 통장 주인인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머님한테 건네드렸으면서 그런 상황을 나한테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가족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일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에 갈 때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랑 충분히 얘기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어머님 댁에서 더는 말하지 않은 거야. 좋게 해결하고 금전적인 부분은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속이 상당히 좁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였어?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시모가 꿀꺽한 사억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의 돈도 아니면서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의 재산을 탐하려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 차이로 부딪힐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확실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제 선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다음날 시부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기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시모 혼자서는 감당하실 수 없어서 요양원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혼식 전에 얼굴 한번 뵙고 두 번째로 뵙는 거였는데
걸을 힘도 없으셔서 누워만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었네요. 제 딸은 시부의 곁에 떨어지지 않고 잘 따르는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 계셨다면 손주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을 텐데 한창 이쁠 때의 모습을 못 보시고 떠나신 걸 생각하니 제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인사를 드린 뒤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걸 알게 돼서 다시 시부가 계신 요양실에 들어갔는데 시부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너에게 해줄 말이 정말 많으니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잠깐씩 요양원에 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과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너에게도 피해가 없을 거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는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니까. 요양원에 누워있은 지 벌써 2년이나 됐었는데 내가 세상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도 전부 다 저 여편네 때문이야. 법적으로 밝히긴 어려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나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니 너도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고 원래의 삶을 되찾길 바란다. 앞으로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눈을 감아야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해라. 시부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터라 머릿속이 혼란만 가득 차게 되었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하려는데 요양실 문이 열리면서 시모가 왜 이렇게 안 오냐며 저와 시부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꼭 무언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떨리는 목소리로 침대 밑에 핸드폰이 떨어져서 꺼내는데 시간이 들었다며 서둘러 요양실 문을 열고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타게 되었네요. 그날 시부가 했던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시모와 시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요양원에 보낸 이유는 시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욕심을 보인 것도 그렇고 시부의 재산도 탐을 내려는 모습을 보니 더는 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행동을 했고 다음날 남편에게는 잠깐 볼일을 보러 간다고 둘러댄 후에 은행을 찾아가 4억이 들어간 통장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매장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였죠. 말도 안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침부터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며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남편도 당황했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할 거라며 분노하신 모습으로 매장을 뒤집어 놓으신 뒤 나가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연히 내 것을 가지고 온 것뿐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실수하는 거라고 사색이 된 얼굴로 어질러진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급하게 시모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시모가 제 딸을 데리고 갔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시모가 와도 절대 딸을 맡기지 말라고 사정을 했었는데 제 딸이 할머니한테 달려가 품에 안겨서 더는 막을 수 없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시댁에도 가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평소에 시모와 함께 있던 공원이나 근처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이 왔고 알려주신 주소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왜 옆에 없는 거죠? 이건 범죄나 다름없다고요. 빨리 데려와 주세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하는 게 아주 버릇이 없구나. 그렇게 나오면 내가 순순히 세연이를 너한테 돌려줄 것 같니?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걔가 어디 갔는지 내가 알게 뭐야? 시애미를 무시했으니 당연한 결과가 따라온 거 아니겠어? 4억 드릴 테니까 제 딸 돌려주세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빨리 얘기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지금 누가 상황이 안 좋은지 모르나 본데?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동안 너는 세연이 얼굴 볼 수 없을 거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세연이 잘 찾아보렴.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4억을 드리겠다며 제 딸을 돌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말았습니다.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던 시모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시모의 통장에 4억을 이체시키길 원하셨고 저는 은행에서 급하게 시모의 계좌로 4억을 이체시키게 되었네요. 그리곤 다시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장소에 도착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시모는 없었고 제 딸이 앉아 있었네요. 세연이는 지금의 상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듯 할머니가 빵이랑 우유를 사줬다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더는 시댁과의 인연을 만드는 건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밀었네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모에게 대충 얘기를 들었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다음 날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않겠다며 방에 들어가 미리 싸놓은 짐을 꺼내 집 밖을 나가면서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매몰차게 버리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딸의 안전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4억은 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기로 했고 그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정리한 뒤에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쓴 경험을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제 딸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몇 날 며칠을 보채길래 마지막으로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요양원을 찾게 되었고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모에게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시부는 자기 몸이 온전치 않아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고 그날 시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저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뒤 8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해가 바뀔 때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신 시부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네요. 그리곤 가식적인 얼굴로 시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모 앞에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셨고, 뒤이어 남편이 저를 보곤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찰싹 달라붙어 저를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 이왕 온 김에 부의금이나 넣고 가거라. 저도 여기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동안 아버님을 모신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인데요. 어떻게 된 게 8년 동안 단 한 번도 요양원에 찾아오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세상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내시는 걸 제가 전부 다 지켜봤던 걸 모르셨나 봐요. 세연아, 가지고 온 가죽 파일 할머니한테 넘겨드려. 이게 뭐야? 여기에 있는 문서들 지금 뭐냐고? 아들, 너 이리 좀 와봐라. 왜 우리 집안 재산들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남편과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집 문서부터 시작해서 땅 문서 그리고 시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의 명의가 전부 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전부 다 제 명의로 옮겨주셨었고 그 사실을 절대 비밀로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부의 재산은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소유할 수 없다면서 법적인 소송을 거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명의 이전된 시부의 소유물들을 시모와 남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는 변호사의 근거 서류를 내밀어 보이자 장례식장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도 그 뒤를 따랐네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시부의 장례도 포기한 채 변호사를 찾아간 시모와 남편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부의 장례를 마무리 지어드렸고 남편과 새로 살림을 차린 그녀에게 하루빨리 헤어지는 게 현명할 거라는 한마디 한 뒤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시부가 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온 거였어요. 전 남편이 저와 함께 일하면서 터득하게 된 노하우들로 저에게 뺏어간 4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시부의 재산이 전부 다 저에게 증여가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며 거절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뺏어간 4억을 다시 돌려준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한마디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사람의 앞날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건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겐 더 이상 재산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